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2학기부터는 전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전면 등교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올 초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학습 격차를 우려하며 꾸준히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혀왔는데요. 이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여름방학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날이 좋아지면서 한강에서 피크닉 즐기는 분들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한강 피크닉에서 치맥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이후에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손 씨의 사건 직후 서울시 게시판에는 한강공원을 금주공원으로 만들자는 청원이 이어졌지만 반대 여론 또한 거세게 일었는데요.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강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제주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 발생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3명을 웃도는 확진자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뒤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건데요. 현재 제주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다가오는 휴가철이 더 걱정입니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7월부터 시작될 개편안은 강제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방안이 준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00명 아래로 유지가 되면 7월 전이라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확진자가 다시 증폭하게 되면 거리두기나 모임 금지 완화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살펴보죠.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5명으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6천여 명이 증가한 369만 명이고 2차 누적 접종자는 8만여 명이 증가한 66만 명입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감염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동풍이 불어들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올봄 들어 가장 더운 날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 산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17도,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또 뚝 떨어지니까요.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부터 보죠.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일일 일빵 시대 몰랐던 빵의 속사정입니다. 사러 가자.
아, 맛있게 생겼네. 배고파. 빵에다가 커피 한잔 탁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먼저 빵에 대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이호순 심리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다들 빵 좋아하세요. 요즘은 그 빵집만 찾아다닌다 그래서 빵지술래, 뭐 빵술래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요즘 그 빵에 대한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아침부터 빵빵 터지네요. 뭐 저도 저희 시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붙여준 첫 번째 별명이 빵킬러였습니다. 워낙에 뭐 빵을 좋아하는데 요새는 보니까 말 그대로 빵이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 되기도 했는데 요새는 옛날에 빵 굽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요새는 빵 반죽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빵 반죽을 갖다가 뭐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오븐이나 아니면 이런 데 이제 와플 기계 이런 데 넣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런 집 네. 굉장히 많고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 잔에 빵 해서 먹으면 세상 너무 시름이 좋죠. 나가시죠. 네. 맛있겠죠. 요즘엔 빵이 이제 주식으로 됐습니다. 글쎄, 그런 네. 생각이에요. 오히려 밥을 덜 먹고요. 네.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빵의 지금 소비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네. 미팅을 빵집 제과점에서 했다고. 맞아요. 크림빵, 팥빵에 우유 먹으면서 미팅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하루라도 빵을 안 먹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뭐 이런 네.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오늘 빵에 얽힌 얘기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이게 밥이 주식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손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식이었던 빵이 어느 순간부터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식탁 위에 빵이 올라왔을까요? 참 궁금한데 그 이야기 빵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빵돌이 빵순이잖아요. 진짜 빵들 좋아하거든요. 네. 어떤 빵들 좋아하세요? 저는 막 나온 크로와상. 뚱뚱한 마카롱에서 뚱카롱 있거든요. 네. 뚱카롱? 너무 좋아요. 아니, 뚱카롱. 요즘에는 또 저 네. 앙버터라는 것도 많이들. 맞아, 맞아. 이제 우리 앙버터 사랑이 빠졌어. 아니 이게 이재용 아나운서가 제빵 그 자격증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 빵 굽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저는 뭐 치아바타 이런 거 좋아하고요. 맛있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죠. 마늘빵. 이런 거 좋아하죠. 지금 말씀하신 빵들이 다 프랑스 빵수아. 빵수아. 그거 아세요? 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빵은 단팥빵, 아까 말씀하신 그렇지. 크림빵 이런 네. 간식 위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먹는 프랑스 빵이 아니라 일본식, 미국식 빵이었다는 거죠. 네. 예. 저는 정말 그 제빵, 그 제과점 가면 그냥 크림빵? 단팥빵. 네. 그러니까 일본식, 미국식 빵 위주였던 국내 빵 문화가 프랑스 빵 위주로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잠시 과거로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 황해도 옹진의 14살 허창성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빵집에서 숙식하면서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 이런 빵들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빵집 주인이 되는 거죠. 청년이 되자마자 서울 을지로에 빵집을 하나 세우는데 이것이 지금 뻔히 상미 땅입니다. 아니 그 파리 으흐흐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한국 대표 빵집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청년 허창성은 무연탕 가마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무연탕 가마는 빵의 열기를 골고루 줘서 한꺼번에 많은 빵을 구울 수 있게 하는 건데 얼마나 효율적이었냐면 당시 연비를 90%나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약된 연비를 빵의 가격도 낮춰줬고요. 맛있는 빵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가게가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과는 불가마 아니에요. 예. 사업이 번창한 아니, 허창성은 그렇게 생겼어. 1959년 삼땡 제과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용산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는 동네 빵집이 아니라 전국의 빵을 판매할 수 있는 큰 업체가 된 거죠. 그 공장에서 나왔던 신제품이 그 회사 이름을 딴 그 크림빵. 예전에. 드셔보셨어요? 예전에 많이 먹었죠, 이거. 맛있어. 달콤하니 맛있었어. 맛있는 정도가 아니죠. 우린 그걸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녹았죠. 그때 당시에 그 크림빵이 하나가 10원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00원, 500원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때 그 맛은 뭐라고 할까요? 그때 옛날에 드라마 중에 제빵왕 김탁구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네. 그때 그 크림빵이 거의 이렇게 나눠가지고 좋더라고요. 크림을 골고루 싹 묻혀서 그렇죠. 거기서 다시 베어 물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예. 이 허창성 창업주 삼땡제과의 네. 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빵을 공장,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4년에 네. 일단 공장을 세워서 식빵의 대량 생산. 이제 공장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대단하죠. 식빵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크림빵도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크림빵이 봉지에 맞춰서 이렇게 찢겨 나오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공장 앞에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막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리봉동에 가서 이제 지금은 그곳이 이제 그 막 쇼핑 거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량 공장을 세우면서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공장빵의 시대를 열게 되고 이후에는 삼땡제과에서 이제 샤땡이라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개발이 돼서 여기에서 뭐 국진이빵 생각나시죠? 네, 뭐 알죠, 포켓몬스터빵 알죠. 이런 게 네, 한번 또 대박을 터지면서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죠. 예. 그거 있잖아요. 그 부드러운 카스테라 사이에 그 딱 크림 들어가 있는 동그랗게 생긴 그 빵. 달달 무슨다. 요요 이제 보름달빵. 네네. 그 빵이 히트를 치면서 재벌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장님이 된 허창성에겐 6남 1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도왔던 게 장남과 차남이에요. 첫째 아들은 당시 국내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엘리트예요. 네. 참고로 60년대 경기고등학교 나오면 그 공부를 진짜 엄청나게 그렇죠. 허벌나게 잘한 거거든요. 경기고에서 서울대로 거의 다 넘어왔기 때문에. 네. 둘째 아들은 형만큼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까지 제빵 학교로 갈 만큼 빵을 사랑했던 완전 빵돌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약간 드라마가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장남과 차남. 네. 그 차남이 빵돌이었다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허창성 창업주는 이제 큰아들에게 주력군인 이 삼땡제과를 이제 물려주게 되고요. 이제 차남에게는 앞서 말한 그 샤땡. 그렇죠. 근데 샤땡이 오히려 저 둘째가 거의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작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아주 작은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 두 형제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저런 거 대목에서 약간 아이템을 따온 것이 우리가 초창기에 얘기했죠. 그 제빵왕 김탁구가 맞아요. 실은 저 둘째를 모델로 한 그런 드라마였어서. 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 장남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둘째 아들이 빵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제빵 제가 그 경영자 중에 선진국에서 그 빵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드물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베이킹 유학했죠. 대학생 시절에는 그냥 그 트럭 한 대 뽑아가지고 그냥 빵 시장 돌아다니면서 막 휘젓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빵에 대한 뭐 기획안도 뭐 이렇게 뽑을 정도로 빵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던 그 사람이 네. 지금 현 S그룹의 회장 허영인 회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S그룹이 제가 아는 그 네. 그룹 맞나요?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그렇죠. 하는 거기에요. 네. 또 네. 파리 땡땡트 하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샤땡, 삼땡이 다 모여서 네. 이제 S땡땡이라는 곳으로 통합이 된 이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85년이 굉장히 또 하나의 허영민 회장의 분기점이었던 게 소득 수준이 우리가 그때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국민의 입맛이 이 공장빵에 그냥 만족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입맛이 고급화가 됐고 그 허 회장 역시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베이커리의 문화 일단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빵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허영인 회장이 유학까지 다녀온 베이킹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좋은 거예요. 이 트렌드에 맞춰서 86년도, 88년도에 그 파리와 빵 이름을 합친 그 브랜드, 프랜차이즈 빵 브랜드 2개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과점 이름이 다 뭐였냐면 먼 당. 아니면 뭐뭐 제과 뭐 다 이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있는 한 수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흔치 않았던 크로아상을 막 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냐? 있어 보여요. 그렇죠. 있어 보이는 데다가 아주 획기적이었던 게 그 전에 우리가 제과점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다 이게 버터 크림빵 케이크 있잖아요. 왜? 맞아요. 그 특이한 그게 있다가 처음으로 그때 생크림 케이크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르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때 그때 전 국민이 다 녹았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근데 맛도 맛있지만 이 빵집들이 특별했던 이유가 또 있었는데 반죽, 숙성, 정형 이 과정을 거쳐서 오븐에 넣기만 하면 빵이 구워지는 요 반죽을 생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문 용어로 생지라고 하는데 이 생지를 본사에서 만들어서 냉동시켜가지고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럼 이 생지를 받은 매장은 오븐에 넣고 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베이크오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영어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베이크오프 시스템. 근데 생지를 유통하면서
대량 유통을 하면서 맛도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거든요. 생지 유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갓 구운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이 제빵 뭐 관련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브랜드가 프랜차이즈로 커갈 때의 성공 요인은 역시 상권 분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 인구가 많고 뭐 하더라도 진짜 이 자리 잡는 데를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뭐 지하철 출입구가 어디로 열리는지 여기까지도 따져서 이제 출점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큰 틀의 선순환이 뭐냐면 그 빵집이 있는 옆에 우리가 입점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전체 그쪽의 상권들이 좀 커져가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성공 요인으로 이제 잡혀 있다. 그래서 폐업률 같은 경우가 현재 이 브랜드가 전체 프랜차이즈 중에서 늘 가장 낮은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뭐 이런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망의 2002년 허영인 회장은 형이 물려받은 삼땡 주식회사까지도 인수하면서 오늘날의 S그룹을 출범시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중국, 미국, 뭐 베트남, 싱가포르, 프랑스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특히 2004년에는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에 진출해서 그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이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 파리 이 빵집의 사진을 프랑스 그 파리에서 찍어서 저한테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한국이냐 했더니 안한국이다. 여기가 프랑스다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2호점까지 나온 데다가 3호점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실제 파리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원조 빵집보다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호평이랍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이 S그룹의 파리 빵집이 골목 빵집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위의 집중 견제를 받기도 하고 또 갑질 논란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골목 상권, 골목 빵집을 이제 무너뜨렸다라는 이제 지적이 굉장히 컸었고요. 또 뭐 불공정 논란, 거래 논란, 또 뭐 과점, 뭐 독과점, 또 갑질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제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평균, 그러니까 국민들의 빵 수준, 빵 문화의 평균 수준을 높여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 또 역설적이지만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 이 브랜드가 펼쳐지게 되니까 새로 베이커리를 빵집을 내려는 분은 이거보다 높은 수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 땡땡땡을 이겨야 빵집 낼 수 있다라고 해서 또 하나 수제 빵집에 또 하나의 시대를 열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요. 2010년대 초반 이게 출점 제한 규제가 등장하면서 파리 빵집이 전성기에서 이제 완숙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국내 점포가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파리 빵집을 더욱 이제는 뭐 그렇게 고급 빵집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독특한 특이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베이커리 빵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뭐 카페나 베이커리마다 시그니처 빵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못 먹는데 여기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빵들이 꼭 있어요. 옛날에는 생일이면은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다 그냥 그 파리빵집 가가지고 그렇죠. 그냥 다 케이크 사갖다 가지고 그 생크림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초 꽂아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보니까 이런 작고 큰 빵집들에서 뭐 하냐면 글씨 써주는 빵집이 예쁘다. 있더라고요. 좋죠. 그걸 우리가 요새 레터링 그 케이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글씨 써주면 의미가 거기 또 담기잖아요. 요새는 또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사진도 이렇게 그대로 예쁘니까. capture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 뭐 생일 아니어도 케이크 워낙 자주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수제빵, 수제 케이크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도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서 일종의 이 빵 부분에 있어서는 장인 정신 뭐 이런 문화로 지금 굉장히 커고 있어. 빵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집콕 생활이 많아지면서 이 생지를 기본으로 한 그런 냉동식품, 냉동빵들을 많이들 먹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빵 문화 어떻게 맛있게 또 변해갈지 기대가 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로 빵에 대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왜 가상화폐 열광하나?입니다.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돈 투자처가 사실상 주식이나 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한 네. 가상화폐. 그런데 네. 2명 이상 모이면 요즘 가상화폐 얘기를 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휴대폰 만지작 계속 보고 있어서 뭘 보나 하고 보면 계속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쵸. 가상화폐 시황이 막 적혀 있는 거고. 네. 과연 이 가상화폐는 신기루일까요? 아니면 세계의 경제를 확 바꿔놓을 대변혁의 시발점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의 광풍, 이 광풍의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가상화폐 건들고 계십니까? 저는 뭐 들은 건 많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겁이 나요. 네. 저도 솔직히 무서워요.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보면.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 그냥 알아서 하는데 네. 주식은 하지만 근데 코인 쪽은 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들락날락. 저도 그래프는 보지만 네. 이게 완전히 뭐 롤러코스터 같아요. 맞아요. 그 등락이 너무 엄청나 있고 네. 한 달 새에 뭐 1000%가 뭐 올랐다, 막 떨어졌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 100만 원 투자했다가 이게 1000만 원 1000%면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에 빨리 계산해봐요. 문과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100만 원 투자했다가 10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100만 원 투자했다가 이게 10,000원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등락이 이게 난리인데 이게 중요한 게 휴식 기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말도 없어요. 거기다 24시간 막 돌아가는데 계속 봐야 돼요. 이게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뭐 얻고 막 그랬을 텐데 막 주변에 돌아다니는 얘기 보면 뭐 다 따따예요. 말 그대로 거의 뭐 도박처럼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누구가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들이 들리니까 근데 주식도 그렇고 또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가 잃은 사람 얘기는 또 안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딴 사람 얘기 사람들 배 들으니까 아파하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가상화폐 변화폭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가상화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이 지난 4월 8천만 원이라는 역대급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5천만 원 선까지 폭락을 한번 했고요. 지금은 또 6천만 원, 7천만 원 요 선에 또 복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200만 원 정도 할 때 네. 그때 어떤 분들이 뭐 그냥 잠겨놨어 했다가 뭐 7천만 원, 그게 몇 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만 들리니까 안 하고 있는 나는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뛰어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자, 이제 정철진 네. 경제평론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네. 그 강아지 그림 있는 시바견 그림 있는 네. 돗땡 코인 같은 경우가 한 달 새에 한 10배, 11배가 올랐고 6개월 새에 100배가 올랐으니까 뭐 너튜브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며칠 만에 뭐 네. 10억 벌었다 이런 거를 계좌 인증하고 있고 어떻게 벌어, 그래? 주위에서도 뭐 30억 벌어서 회사 관뒀다. 오늘자 토픽 보고 왔는데 미국의 골드만삭스라고 진짜 좋은 직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임원이 사표를 냈대요. 그래서 왜 사표를 냈냐 했더니 그 돗땡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주식이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인데 네. 그 정도긴 한데 자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은 이거는 한 켠에서 이런 게 있으면 다른 한 켠에서는 엄청나게 잃은 손실을 본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현재 언론이든 우리가 이 일부의 돈 번 분에게만 주목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강하면 어두움은 더 깊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도박 상담소에서 많은 분들이 도박 상담을 하는데 그중에 20대, 30대가 너무 많고요. 네. 근데 20대, 30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어르신들도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왜 떤 사람들만 많고 잃은 사람들은 말이 없는가? 좌절의 시름에 이게 너무 커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좀 변화를 추구할까 하다가 말 그대로 가상화폐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두고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가격 상승률에 이 경고등이 켜질 만큼의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정철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진짜 미래의 돈이 될지 안 될지, 뭐 블록체인의 기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논외로 하고서라도요. 현재 이제 차트
가격만 보고 보면 과매수 국면이라고 하죠.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져서 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번 이게 상승해서 열기가 붙게 되면 돈을 더 주고라도 막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이런 국면은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깃값이 유독 비싸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막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들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돈이 실은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넘쳐 나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 말에 세계 금융위기를 터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 특히 미국, 유럽, 일본들이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라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서 이걸 빚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돈이 돈으로 메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에다 돈을 찍어내고 막 그러니까 뭐 금리 떨어지고 돈이 이렇게 돌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돈 귀한 줄을 모르고 또 한켠에선 돈을 들고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된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물가도 오르고 뭐 주식, 부동산이 다 오르고 이제 마지막 창구인 코인까지 오르겠죠. 네. 요즘 마트 가기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뭐 고기 좀 먹자면 고기 들었다가 고기값 너무 오르죠. 그러면 또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달걀 들었다가 달걀 또 비싸. 너무 비싸요. 네. 그럼 내려 결국은 두부 사옵니다. 두부값도 올라. 네. 야, 이게 도대체 뭘 먹으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잖아요. 네. 물가가 오른다는 거. 그걸 바꿔 말하면 돈값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게 약간 어려운 용어로 화폐가치 절하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고 있는 돈을 처음에는 부동산 갔다가 여기도 많이 올랐죠. 주식 갔다가 또 올랐죠.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명품 시계, 백 갔죠. 또 돈이 남아요. 그 돈들이 다 대고 코인 시장으로 무더기로 또 올려가게 됐다. 그러면서 이것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네. 근데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코인 투자는 그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요. 보시면은 이제 뭐 3분기 표를 통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전체 보십시오.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9.3%입니다. 이게 작년 3분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19년 대비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특히 우리나라의 집값 뭐 서울 집값 평균이 지금 8억 이상, 9억대 가게 되니까 젊은이들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목돈이 없죠. 그럼 나는 집을 못 사겠구나. 그러면 그 사다리가 끊겼구나 하면서 남은 수단을 보다가 또 더 코인을 치게 되는. 여기서부터의 또 순환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게 여러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단계를 갖게 되는데 그중에 사람이 이제 기본적인 생존이 발생하면 그 다음번에 안전의 욕구가 생겨나요. 그러니 내가 안정적으로 집도 좀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이런 변화가 안정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다음번에 결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현재 안전의 욕구 자체 내가 안전하게 둥지에 머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려우니까 결혼도 어려운 겁니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죠. 또 애를 낳는 문제가 그냥 저출산의 문제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또 고령화하고 함께 또 묶여 있거든요. 이 사회가 어디서부터 그 매듭을 풀어가야 될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너무 이 시기에는 뭐 하고 이 시기에는 뭐 해야 된다는 게 매뉴얼처럼 돼 있어요. 맞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대 졸업하면 직장 취직하면 결혼하고 집 사고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집을 그 다음 신분 상승하는데 교두보로 삼는다 이런 분들도 있다.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주거비도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뭐 계속 내는 분은 부가 축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가 소유에 대한 열망도 함께 커지는데 주거비 절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게 자산 가치도 올라가면서 더 여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2030 세대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단은 안 되잖아요. 하고 남녀 이야기처럼 막 들리게 되고 그래서 본인은 막 열심히 좀 하려고 해서 공무원 시험 이렇게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또 굉장히 어렵고 창업을 또 해볼까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또 여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남은 수단으로 먼저 갔던 곳이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을 막 몰렸는데 뭐 최근에 한 4, 5개월간 주식 뭐 멈춰 있고 오히려 안 좋고요. 그러다 살짝 눈을 돌려보니까 코인의 상승률이 이거는 뭐 앞서도 말했지만 한 달에 10배입니다. 이게 막 터지게 되고 실존에
돈을 막 10억, 20억 번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니까 여기로 집중적으로 몰려든 것이 아닌가. 우리네 2030이 또 이런 분석 나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정말 성실하게 근로해가지고 모아서 뭐 10억, 20억을 어떻게 모아요? 아니 또 10억, 20억이나 있어야 또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층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주거나 저렇게 해서 주거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몰빵해보자. 그래서 올인 한다는 심정으로 그냥 가는데 사실 약간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반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인데 우려되는 바도 굉장히 크지만 또 한면 이해되는 바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2030한테 이 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분노의 투자를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위험한 것도 알지만 뛰어든다. 뭐 이런 하나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건 뭐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정확한 집계가 안 나와서 신규 계좌들 분석을 좀 해보니까 역시 2030 특히 30대 비중이 코인 투자자 중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저 세대가 앞서 말한 것처럼 딱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또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코인으로 지금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미리 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코인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확 돈을 번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막 부동산이 꺼지고 이랬던 2014년 14, 15, 16 그때 들어갔던 분들이 돈을 확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주식도 보면 작년에 폭락장에서 맞아요. 무서워서 못 들어갈 때 네.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돈을 벌었더라고요. 근데 이 코인은 보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만져보지도 직접 제가 보지도 못했던 건데 네, 네. 이거를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투인 겁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그거 하나 좀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구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누가 돈을 딴다는 건 누군가 잃기 때문에 그 돈을 누군가 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충분히 이뤄주는 그 구조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뭐 야 벌었다고 저렇게 혹시 뻥튀기를 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게 조금 일부러?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도 한데요. 네. 과연 이 암호화폐가 이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논증이기도 한데 이 제로섬 게임은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어서 미래의 거래 수단이 된다. 또 미래의 화폐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선순환이 계속 나오겠죠. 가격들이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이제 최초에 나왔던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뭐 사업 계획서도 있고 발행량도 뭐 2만 1,000개로 한정되어 있고 뭐 블록체인과의 뭐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이야기도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시가총액 2위라고 하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도 됐고요.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이거 외에도 뭐 처음 보는 코인들의 그러게. 거래량이 네. 막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터지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선을 넘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가장 많이 지금 화제가 됐었던 그 일론 머스크의 도땡 코인 네. 그 시바견을 대상으로 글쎄요. 했던 네. 이제 그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일종의 이제는 좀 과열도 넘어선 영역이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정말 그 D 코인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것뿐이 아니고 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네. 우리가 주식을 선택하듯이 막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거든요. 예, 주식처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적어도 5위권 내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코스닥 작전주 하듯이 네. 이게 잘 안 땡겨지죠. 네. 하루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움직이는 코인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사기 사건도 많이 나고 있고 또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신기루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블록체인이고 미래의 화폐고 앞으로 금을 대처할 디지털 금이다라는 옹호론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꽝이다. 내재 가치 없다. 이거는 사기다라는 완전히 극단적인 게 있고 세 번째는 현재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투자 상품으로는 유의하자 하고 투자 우리가 할 때
주의하잖아요. 가격 변동성도 주의하고 포트폴리오도 짜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이제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도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저는 현재는 일단 이 세 번째 일단은 시장이 존재를 하고 너무 커졌으니까 투자 상품 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되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주의하고 부동산도 주의를 하듯이 그런 부분들은 꼭 갖춰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주변에 제 주변에도 하시는 분들 보면 너 위험하지 않냐 이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알고 있다. 그래요. 아는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셔서 좀 놀랍더라고요. 빚을 내면서까지도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데 또 그만큼 수익이 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뭘 모르냐면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고수이기도 한데 동시에 고위험이잖아요. 네. 실제 4050 그 이상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 받고요. 집 대출 받아봤잖아요. 은행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2030 같은 경우에는 몰라. 이 대출 경험이 뭐고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숫자로만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막상 이게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거래소 한 곳이 폐쇄되면서 그곳에서 또 피해자가 속출했던데 이게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투자자를 보호한다거나 뭘 할 때는 법이 있어야 그 관련된 보호를 해줄 텐데요. 일단 현재 코인 관련한 법은 이제 특근법이라고 해서 은행의 실명 계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이 은행을 통해서 실명 계좌 인증이 가능한 거래소 4곳 정도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보호 장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사기라든가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 선택부터 따져 들어가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사기로 당하면은 다 말짱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래소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년부터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 가상화폐로 사고 팔아서 번 돈에 세금 물리겠다. 이래서 또 반대하는 의견 또 굉장히 많던데. 세금을 물린다는 건 제도권 안으로 들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에는 발을 쓱 빼더니만 돈 좀 벌었다고 세금을 내라는 거냐 뭐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시위도 하기도 하고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그 비꼬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 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 벌면 세금 내는 게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이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뉘앙스도 있냐? 문제 생기면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좀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기성세대들이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발 묶어놓고 지금 이 모양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거 움직이고 났더니 이제 와서 교훈하려고 드느냐? 이제 와서 조언하려고 드느냐?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근데 이게 엄연히 현실에서 존재하고 거래가 막 되고 있고 이게 엄청난데 이걸 그냥 계속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다르게 국회, 특히 여당, 야당 모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발을 내딜 곳은 역시 거래소. 거래소 정도만 정부가 입법으로 뭐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돼야 된다. 또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야 된다. 좀 이런 것만 해주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바람은 있는데 아직 정부는 선뜻 못 나섭니다. 왜냐하면 나서는 순간 이 코인을 또 화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현재는 그냥 은행한테 맡겨두고 좀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게 분명한 것은요. 앞서 먼저 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들어서 막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하시려거든 확실하게 알아보고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겨 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도 불안해.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네, 승희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300kg 철판에 깔린 아들입니다.
아니 아들이 300kg 철판에 깔렸는데 누구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울부짖고. 네. 지금 사고가 난 지 보름이 됐는데 유족들은 아직 빈소를 지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사고가 났던 것이 지난달 22일이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빈소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나이가 23살이었었고요. 2019년에 해군에 이제 만기 병장 제대를 한 다음에 학비, 생활비, 요즘 아르바이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평택항에서 일종의 이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다다가 그 하역장 부분에서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둘째 누나라고 본인을 밝힌 네티즌도 이제 국민청원에 함께 좀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장문의 글을 동료의 글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이 동생이 어떤 동생이었는가에 관한 거였습니다. 하나, 가족에게 부담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착하고 성실했던 아이다.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하면서 진상규명에 관련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 국민청원에 방금도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 네. 근데 300kg이나 되는 철판.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역장이니까요.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컨테이너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작업할 당시에 이제 반대편의 기사가 이제 지게차를 이용해서 저 컨테이너 날개를 이제 닫으려고 접기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청년이 거기에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끼니까 그걸 이제 제거하려고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다른 한 켠에서는 그걸 모른 채 저 닫기 시도를 하다가 진동 때문에 저 날개가 팡 옆으로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기 하역장에서 이물질 제거하고 있는 저 청년을 덮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300kg의 철판이 쓰러져서 덮친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죠. 네. 지금 이 부분이 유족이 아직도 빈소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버지가 또 같은 여기서 이제 하청업체 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119 신고보다도 오히려 상부에 보고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이제 끌었다라는 것을 그 아버님이 계속해서 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뭐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윗선 보고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 깔렸을 때 뭐 철판이라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외국인 노동자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너무 무거운 거를 갑자기 뛰어서 드니까 또 허리 부상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아버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장의 책임 조치가 정말 미흡했네요. 얘기만 들어봐도. 근데 저런 사건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거에도 많이 나왔는데 꼭 저런 사건이 터지면 우선 현장을 수습하고 신고하고 빨리 구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상부 윗선 보고 아니 사람부터 구하고 봐야지. 그렇죠. 저게 뭐 산재 이런 것 때문에 몰라 그런 것을 고치자 하더라도 이번에도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정말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그 현장을 아버지가 보셨다는 글쎄 거잖아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 이 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 데리고 하역장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돈의 소중함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래서 아이에게 정말 세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를 사지로 몬 이런 상황이 된 거니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 구내식당에 아버지랑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다음번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다음번엔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네네 하면서 그 밥을 먹고 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사 현장은 뭐 곳곳에 위험한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원래 이 일을 하던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원래 이제 아르바이트 하게 됐던 이 일은 이제 동식물의 검역, 하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왜 어떻게 이 개방형 컨테이너 거기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게 됐는가? 아버지 이야기에 따르면은 인건비 줄이려고 뽑아놓고 아르바이트를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다가 근데 이 아르바이트니까 잘 모르잖아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를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도 일단 안 돼 있었다, 안 지켜졌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죠. 안전모도 네. 지금 보면은 화면에서 보면은 없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아르바이트, 이 20살 청년에게 뭐 지시도 없이 그냥 가서 저 이물질 제거해 그러다가 열심히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안전모 8년째 쓰고. 그곳에서 일하셨는데도 안전모를 쓰고 일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버지가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정말 인사였던 것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작업을 갖추고 뭐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안전관리자가 수신호를 꼭 해야 되고요. 한켠에서는 뭐 지게차 담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를 않았죠. 여기서 누군가 그 수신호 하는 분만 있으면 위험하다 비켜 뭐 이렇게 됐으면은 참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네, 아버지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참변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고 당시에 잔여물을 치우려는데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정핀 제거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컨테이너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거의 A, B, C, D 이런 루트로 간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작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원청업체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물질 작업 지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불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는 저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일하라고 시켰고 그 일마저도 전혀 안전관리 규칙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아버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네, 뭐 안전부 부분은 뭐 인정을 했었는데 특히 그 노폐물 제거 작업을 원청 직원이 뭐 했다라진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사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 현장을 봤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전세금 먹튀한 모녀 투기단입니다. 백 여 명의 피해자, 모녀 전세 투기단. 경찰은 지금 수사하고 있고. 네.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은평구, 빌라 수백여 채에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세를 놓고 이 빌라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여기에 그 세 모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두 딸인데 이제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큰 빌라들을 관리를 했는데 사건이 터졌죠. 한 세입자가 나가려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못 돌려준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것들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사기로 경찰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빌라 세입자들은 대부분 자금이 좀 넉넉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소연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 전세금마저도 어렵게 마련했던 주거 취약 계층이고요. 어쨌든 다른 곳으로 갈 때 이 돈이 돌려받아야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좀 돌려받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사연이었고 또 신혼부부들이 우리 대부분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런 신축 빌라에서 많이 시작을 하지 시작하죠. 않습니까? 네. 예,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 모녀가요. 이 보유한 빌라가 수백여 채에 달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어디까지 이야기가 커질지는 모를 상황인데요. 지금 허그에서 이제 제출받은 결과를 봤더니 2017년 8월, 9월부터 18년, 19년에 저 세 모녀 명의로 돼 있는 등록 임대주택들을 좀 봤더니 2019년에 500채로 갑자기 500채. 500채입니다. 예, 하고 이달에는 이제 397채 아마 몇 개를 경매 넘기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네. 저게 이제 뭐 어디까지 더 많을지 뭐 적을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지금 정확히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요즘 빌라 한 채만 소유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수백 채면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예. 갑부가 아닐까 싶어요. 500채가 지금 넘었으니까 그럼 이 세 모녀는 뭐 어마어마한 그렇죠. 분야라고 네. 할 텐데 그렇지가 않죠. 최근에 보면은 특히 빌라에는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한 채를 사는데
뭐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두 채를 사게 되면 그걸 전세로 내주죠. 그럼 전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세금으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 이 세 모녀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세금 갭 투기를 통해서 500채를 소유하게 됐고 이것이 뻥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금이 얼마 없는 채로 빌라를 몇백 채나 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네. 그 갭 투자 가지고 돌려막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뻥 터졌다. 어. 이 갭 투자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이 갭 투자가 내 집 마련에 사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서요. 실제로 갭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0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중에 갭 투자 의심 거래가 52%로 집계가 네.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이후에 서울 주택거래에서 갭 투자 비율이 50%를 넘긴 건 지난달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갭 투자가 이제 굉장히 안 좋고 나쁘고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돈이 없어서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거거든요. 네. 집값은 높죠. 거기다 대출은 잘 안 되죠. 돈은 융통할 데가 없죠. 근데 뭐 집은 필요하죠. 그렇다 보니 전세 끼고 집을 사놓고 나는 또 다른 데 전세가 있고 그랬다가 이제 돈이 좀 마련이 되면 다시 내 집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보통 갭 투자의 기본이었는데 이게 약간 좀 달라지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네.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싸지는 경우 오. 이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빵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뭐 댓글 중에서 어쨌든 그런 빌라를 가지면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축 빌라에서 주로 이런 사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축 빌라는 시세가 정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분들이 살았던 전세값이 시세보다도 더 높을 수가 있고 또 그 집이 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난 전세금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뭐 경매라든가 공매 처분을 하게 될 때는 실제 전세금의 한 80%? 근데 그것도 누가 사려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요. 받을 수가 있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이 사기에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경찰 수사도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부동산 거래에서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은 중개해주는 중개업소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만에 하나 내가 집을 왔는데 뭐 500채 갖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다 갭 투자 이러면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뭐 문제된 적이 없는 주인이다. 이런 말을 믿고 평범한 임대업자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저 계약 당시가 이미 200채가 넘었거든요. 네. 뭐 최고 500채까지 갔었고 그런데 뭐 중개회사가 갭 투기꾼 아니다. 뭐 확정일자도 없고 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들은 중개업소까지도 함께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 업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경찰 조사에 들어서 볼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상이 다 깨끗했는데 어쩌라 말이냐 뭐 이 얘기도 하게 되고요. 또 집주인이 중간에 세모녀로 바뀐 경우, 그러니까 애당초 세모녀가 산 게 아니라 세모녀가 또 인수한 뭐 그런 부분의 중개업소들은 우리도 정말 괴롭다 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집을 관리한 게 어머니였는데요. 이 어머니가 뭐 처음부터 세입자들과 연락을 뚝 끊은 건 또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이게 뭐죠? 이게 막 친분 이런 거를 처음에 잘합니다. 네. 잘해서 호감을 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김 씨의 집주인 같은 경우도 동대표로 또 활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세입자들과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하고 막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더 많은 세입자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주차 문제라든가 관련 문제가 나섰을 때 자신이 대표로 나가면서 막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저분이 여기 빌라 소유주래. 네. 행여나 세입자분들은 저 사람이 내 전세금을 떼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2년에 계속 방심을 하고 있다가 끝 무렵에 이제 이런 사태가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서 만기가 다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신을 해서 예. 연락도 끊어버리고 어허. 네. 그렇게 살갑게 됐던 동대표가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면니까 이 피해자들의 울분은 더 커질 수밖에 이 없어요. 전세금이라는 건 거의 전 재산일 텐데 그쵸. 이거 뭐 네. 정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글쎄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모녀가 지금도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락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들 뭐 계속 이제 청취자들을 네. 보면 연락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이겠죠.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연락을 끊은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뭐 연락은 띄엄띄엄 된다고 하는데 말하면 항상 그런 거죠. 그 전세금 해결을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다. 네. 뭐 당신 전세금만큼은 꼭 돌려주겠다.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뭐 향후 재판을 노려서인지 계속해서 처음부터 전세금을 뭐 또 떼려는 것은 아니었었고 사기의 계획도 없었고 우리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뭐 계속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되니까 피해자도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연락을 좀 띄엄띄엄하고 아예 끊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빌라가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빌라가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이 좋았었으면은 예, 부동산 시장이 막 거래도 활발하고 근데 뭐 지금은 실제로 거래 절벽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고가가 막 활발한 게 아니에요? 예, 나온다고는 하는데 정말 뭐 극소수 정말 사고 싶은 사람과 진짜 좋은 집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완전한 거래 절벽이어서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나와야 그 돈으로 전세금을 빼서 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매매가 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현재 이런 피해자들 중에서는 이제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통해서 가입했던 분은 뭐 이사를 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 빌라가 가압류가 돼버려 예. 경우들 좀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뭐 어쩔 수가 없는 막 그래서 막 조기 반환금 통보도 하고 피해자들도 백방을 뛰고 있는 그런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뭐 매매도 안 되고 경매를 넘기게 될 경우에는 정말 뭐 만약에 언제 얼마의 가격이 낙찰될지도 모르고. 속만 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이게 지금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곳에 따라 막 오르는 거지 전체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는 빌라 뭐 이렇다고 그래서 요즘에 빌라니 연립주택값도 막 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전세금을 뺄 수 있겠다. 오르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했더니 아 이런 쪽엔 또 거래 절벽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보통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좀 미안하다 하고 사과도 하고 이러는데 네. 되려 또 큰 소리를 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 문자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니 당신 그러니까 세입자 피해자죠. 왜 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뭐 아이고. 하고 항의하면 차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세모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전세 보증보험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걸 일단 메워주는 거거든요. 네. 메워주고 나중에 저 세모녀 사기 성향 있는 한테 구상 청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이거를 아예 해먹으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일은 있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맞습니다. 예, 적반하장격인 또 문자를 보내는 그런 사건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은 오늘 처음 듣는 사건은 아니에요. 네.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네. 하고 1년 전, 2년 전이었었나요? 익산 그 대학가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원룸 사기 사건.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16동을 원룸을 사들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똑같은 갭 투기를 한 거죠. 그때는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신축 빌라는 시세도 없고 하니까 거의 전세금 뭐 몇 개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사들여 놓고 또 피해자들 학생들이 나가겠다고 할 때 안 팔려서 못 나간다 하면서 낮아빠지고 돈 가지고 전세보증금 손에 있었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도 특히 신축 빌라 부분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집주인이 누군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중개업소에도 또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축 빌라는 특히 구축들 시세를 꼭 봐야 됩니다. 시세를 봐서 이게 전세값이 터무니없이 높게 될 경우에는 안 되죠. 나중에라도 혹시 뭐 경매 공매 넘겼을 때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챙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 보면 제가 옛날에 결혼 초기에 들어갔던 전셋집이 경매로 갑자기 넘어가가지고요. 저 만삭이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제가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피해 상황에 접한 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너무너무 짐작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근데 걱정됩니다. 이래 곳곳에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피해를 당해보면 정말 막막해요. 맞아요. 누구 하나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네.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부동산 경기가 언제나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빵빵 터질까 봐 네.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은 신혼부부 입장에서 특히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 보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챙겨서 딱딱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럼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챙길 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 챙길 게 많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면요. 정말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잘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네. 예, 사건 사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은 정말 잠깐 있는 건가요? 네. 약간 쌀쌀하고 춥다가 아니 또 왜 이렇게 더워져요? 벌써 또 더워지죠. 올봄 들어 오늘 가장 덥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이 더위는 토요일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는 또 굉장히 더우니까 오늘 내일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